안녕하세요. 복지 사각지대와 통계 중심 시스템의 역술에 대해서 발표할 3079 함시원입니다. 이게 제가 참고한 책이고 오늘은 통계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고 이 왜곡된 통계가 실제 복지 현장에선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대해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통계 왜곡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축 조작 그래프입니다. 축 조작 그래프란 X축이나 Y축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절해서 굉장히 적은 차이도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 한국 공식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17년과 18년에 5만원 차이와 18년과 19년에 5만원 차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축 조작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시각적 정보로만 이런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의한 것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기준 비교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50%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는데 처음에 듣고 되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역시 말이 안 되는 통계였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통계냐면 이혼한 수와 결혼한 수가 같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요. 2002년에 결혼한 부부가 1만 쌍이라고 가정을 하고 2002년에 이혼한 부부가 5천 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온 통계가 바로 50%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분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일단 통계 왜곡의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응답 프레임 조작인데요. 이 콜게이트라는 치약 회사가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우리 치약을 추천했다라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설문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했고 한 명의 그런 치과 의사가 굉장히 여러 브랜드의 치약을 동시에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숨겨서 마치 치과 의사들이 콜게이트만을 추천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일단은 네 번째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정규 분포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긴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일단은 교과서에서조차 자연현상, 사회현상들이 정규 분포를 많이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규 분포를 좀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기본 분포처럼 인식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왜 넣은 거냐면 노명철 쌤이 드무아브르가 만든 건데 가우스가 약간 업적을 채갔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해주셔서 넣은 거고요. 이 정규 분포에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파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금융 리스크를 측정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이 극단적인 사건,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이 큰 금융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덴마크의 과학자들이 얼린 감자를 벽에다가 던져서 부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작은 감자 조각들이 극단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이 줄어들 때마다 조각이 나올 확률이 6배씩 커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규 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걸 멱함수라고 하는데 멱함수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멱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멱함수는 이 long tail이라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지만
shorted라고 발생 빈도는 굉장히 높지만 영향력이 작은 소규모 사건과 이 롱테일이라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아까 투자 사례처럼 영향력이 큰 사건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레토 법칙하고도 파레토 법칙이 바로 몇 함수의 곡선을 활용해서 도출해낸 건데 상위 20%가 80%를 독식한다 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이 실제로도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규 분포만을 맹신하면서 이런 몇 함수의 그래프마저 프레임을 씌워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아시아 스타트를 만들자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로스타트라는 걸 본떠서 만들자는 건데, 유로스타트란 유럽연합, 즉 EU가 공식적으로 만든 통계기관입니다. 1954년도에 창설을 했고 이 기관에서는 유럽연합의 경제 및 사회 동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되게 투명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통계 기관 중 하나라고도 꼽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워낙 통계 조작 사례가 많으니까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스타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청에 대한 것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먼저 현재 통계청의 통계청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기가 2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굉장히 약하고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가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통계청이라는 기관을 대통령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통계청이 통계틀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러한 범위 이상으로 통계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제로 통계가 복지 현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안타까웠던 새 모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이 경제적 고립 상태인 새 모녀가 국가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먼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처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이 큰딸, 그러니까 첫째 딸은 당뇨와 합병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또한 돈이 굉장히 없어서 당뇨를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쇠약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취준생인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웹툰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이제 웹툰을 열심히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약간 착취를 받아서 수익을 별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놓고 8만 원밖에 안 받는 그러한 착취를 당했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 당연히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2명이다. 2명 이상이다. 로 간주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한이 걸려서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복지 수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스템 밖에 존재를 해서 현실과 통계 사이에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통계가 빈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말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찾아가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서 이제 한 5년마다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찾아가서 좀 방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한국은 행복이음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 체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에서 그냥 원초적으로 제외된다. 여서 이로 인해서 많은 빈곤층들이 통계에서 누락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수조사하는 기관에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 위험 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면서 시스템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AI 기반 고위험군 예측 모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차원 빈곤 측정 도입입니다. 한국의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에선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한국은 몇 명 이상의 근로 가능자, 몇만 원 이상의 수익, 통장에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교육하고 건강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같은 것을 복합적인 지표로 빈곤을 평가해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건 유엔에서 유엔에 있는 다차원 빈곤 지수 MPI라는 것을 한국형으로 조금 변형해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의 더 나은 복지 환경과 청렴도를 위해서는 통계 왜곡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